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던 한 남자가 있었다. 일터에서의 긴 하루를 마친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집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주변이 매우 조용하게 느껴졌다. 바람조차 불지 않아서인지 길가에 있는 나무들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아래를 보며 걷던 중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항상 함께 다니는 회사 동료였던 철수가 보이지 않았다. 분명 퇴근 후 같이 집으로 향했는데 어느새인가 그는 홀로 걷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려 주머니로 손을 뻗었지만 그곳에 있어야 할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다. 당혹감에 뒷주머니, 가방, 심지어는 옷 안주머니까지 확인했지만 핸드폰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남자는 돌아서서 온 길을 되짚어 가기로 했다. 혹시라도 핸드폰을 떨어뜨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길가에 눈을 떼지 않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그의 귓가에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작게 웃는 소리였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뒷덜미를 문지르던 찰나 그 소리는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서 그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던 중 앞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핸드폰처럼 보였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달려갔으나 가까이서 본 핸드폰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대신 화면에는 너를 보고 있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갑자기 차가운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는 황급히 그곳을 떠났다. 그 순간 그의 뒤에서 누군가 찾았다라는 익숙한 목소리를 속삭였다. 바로 옆에서 들린 소리였지만 고개를 돌려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무작정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몇 분을 뛰어 도착한 곳은 어느새 자신의 집 문 앞이었다. 급히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문을 잠그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긴장을 풀고 나니 다시금 핸드폰 생각이 났다. 무언가 확인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손을 뻗어 항상 두고 다니는 신발장 위를 향했다. 그곳에 그는 아까보다 더욱 당황스러운 장면을 맞았다. 핸드폰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화면이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 그가 달리던 거리의 모습이 영상으로 녹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사람 형체의 그림자가 그를 향해 따라오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던 그 순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 하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에 서서 안쪽의 화면을 통해 밖을 보았다. 그곳에는 분명히 몇 시간 전에 함께 퇴근하던 철수가 서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철수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창백했고 눈은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손잡이에 손을 얹고 열려는 순간 문득 철수의 입술이 움직였다. 왜 열지 않아? 나야, 철수잖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의 입술은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비틀어져 있었다. 그는 주춤거렸지만 결국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친구인 철수가 아니라면 누구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철수는 사라지고 주변은 갑자기 무시무시한 고요에 휩싸였다. 그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것은 헛수고였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끝나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하고 창문 밖을 응시하며 밤을 지새웠다. 며칠 후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를 결심했다. 간밤에 겪은 불가사의한 일들이 무언가 깊은 여운을 남겼던 모양이다. 누구도 그가 그날 밤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고 그는 끝내 그 일을 다른 이에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흐르고 그것은 그저 또 하나의 무서운 인터넷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작은 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주변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드물었고 그로 인해 오랜 옛날부터 많은 괴담이 전해 내려오는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하얀 소녀의 전설이었다. 하얀 소녀의 전설은 과거 이 학교에 다녔던 한 여학생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그녀는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학생이 학교 근처 숲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지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수군거렸다. 그 이후로 이 학교에서는 밤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복도 끝에서 있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다. 학생들은 그녀가 살아생전에 한을 풀지 못해 학교를 떠도는 귀신이라고 믿었다. 특히 그 소녀의 영혼을 직접 본 사람들은 모두 악몽에 시달리다가 결국 학교를 떠났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회자되었고 사람들은 밤에 혼자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몇 년 전 다시 한번 이 괴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학교에 다니던 한 남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은 도시에서 전학 온 이로 모든 것이 낯설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던 그는 결국 학교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여러 책을 읽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학교에 남아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책에 몰두하던 그는 문득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창문 밖 어두운 복도 끝에 희미하게 보이는 누군가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순식간에 소름이 돋으며 몸이 굳어버렸지만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 복도로 나왔다. 밖으로 나온 그는 복도 끝에서 있던 하얀 소녀와 눈을 마주치게 되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짓을 했다. 그는 두려움을 잊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 뒤편의 작은 숲 쪽으로 그를 안내했다. 숲속에서 그녀는 그에게 가리키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시선을 돌렸고 눈앞에 묻혀있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걸레질한 것처럼 낡은 일기장에는 그녀의 이름과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그 일기장에는 그녀가 살아생전 받고 있었던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과 누명을 쓴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던 절망감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든 순간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그 일기장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에 떠도는 괴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학교 신문에 그녀의 이야기를 기고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용기 덕분에 하얀 소녀의 전설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한 소녀의 아픔과 진실을 알리는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후로도 학생들은 여전히 그 학교에 그녀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믿고 있지만 이제는 그녀가 누군가를 해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학교에는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고 학생들은 그곳에서 그녀의 명복을 빌곤 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한국의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회자되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위안과 경각심을 주고 있다. 아무리 오래된 괴담이라도 그 속에 숨겨진 진실과 아픔은 언제나 우리 곁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의 공포썰은 대개 일상적인 설정에서 시작해 독특하고 무서운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종종 미지의 존재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공포감을 극대화합니다. 다음은 그런 공포썰 중 하나를 길게 풀어 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몇 해 전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평화롭고 친밀한 공동체였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 외곽에 위치한 폐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집은 수년 전까지 한 노부부가 살던 곳이었으나 그들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비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오래되고 낡아 빠진 집이라며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초여름의 어느 날 밤 마을의 젊은이 몇 명이 폐가에 방문했다.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내기를 하고 있었다. 자정이 되기 전까지 폐가 안에서 버티는 것이 내기의 조건이었다. 폐가에 도착한 그들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다. 층계는 삐걱거렸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정적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오랜 세월 방치된 흔적들만이 가득했지만 청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점점 내기의 지루함을 느꼈다. 대화를 나누고 농담을 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지만 자정에 가까워질수록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엄습해왔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지더니 한기가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방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그중 한 명이 창밖을 보았다.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 정원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어느새 집 쪽으로 다가오더니 마치 기둥처럼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림자 뒤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창문이 쎄액하고 흔들리며 창문 너머로 소름 끼치는 얼굴이 나타났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고 유령 같았지만 이는 분명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겁에 질린 청년들 중 몇 명은 도망치기 위해 일어나려 했지만 그 순간 방에 불이 꺼졌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부르며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벽에 걸려 넘어졌고 그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긴 우리 집이다. 내 쉴 곳이다. 그 음성은 빈 두개골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깊고 서늘했다.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던 끝에 그들은 가까스로 방을 빠져나와 폐가를 벗어났다. 집을 나오는 순간 그들을 따라붙던 모든 소음과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달려 내려갔다. 그 후로 폐가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금기의 장소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어떤 존재가 살고 있다고 수군거렸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말을 반박할 사람은 없었다. 그 집은 여전히 마을 외곽에 서 있었으며 달빛이 밝은 밤이면 누군가가 창문을 통해 그곳을 응시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한국의 공포썰을 바탕으로 만든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공간에서 느끼는 공포는 사람들에게 더욱 실감나게 다가오며 이러한 배경 설정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